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. 김근식 경남대 교수, 정태원 변호사,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셨어요.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사항이 공개가 됐는데요. 이 중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부동산 투자가 논란이 됐습니다. 양지열 변호사님, 이 알짜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. 16억 빚내서 산 25억 건물,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? 일단 비용 자체가 25억인데 그중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직접 조달할 수 있던 자금이 한 15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한 10억가량은 대출을 받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절반은 아니죠. 한 3분의 1 가량 되는 돈을 무리해서 산 거고 이제 전 재산을 건물 하나에 다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게다가 그렇죠. 이게 이제 재개발이 확정된 구역이라서 네네. 25억 가량으로 상가를 했지만 아파트로 결국은 다시 이제 바뀔 그런 상황인데 주변에서는 이곳에 워낙 가치가 높기 때문에 몇 배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원하고 네. 있어서 과연 이게 정말 뭐 투자죠. 본인 돈이고 뭐 다른 데서 뭐 부정하게 얻은 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그 부동산을 이용한 재산 증식에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게 그러니까요. 청와대 대변을 적합하느냐 네. 그런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본인은 11억이라고 하지만 이 서류상에서는 16억까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일명 올인을 한 건데요. 전 변호사님, 이분이 오늘 해명을 했더라고요. 더 이상 전세 살고 싶지 않아서 얻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도 사실은 전세 안 살고 그냥 일반 그 집을 살 수가 있죠. 네네. 근데 전세 살기 싫어서 네. 사셨다는 거는 좀 이치에 안 맞고요. 네. 다만 그 승부를 건 것 같습니다, 이분은. 아, 그래요?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본인 돈이 한 반 정도, 대출금이 반 정도, 네. 10억이 넘는데 네. 저거 이자가 1년에 한 5, 6천만 원 나오거든요. 아. 근데 지금 대변인 그 연봉이 글쎄 한 1억쯤 되려나요? 그러면 연봉의 반을 이자로 넣어야 되는데 네. 생활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은 2022년도에 이제 준공하는 걸 되어 있는데 네네. 만약에 이게 또 무슨 이게 공정에 문제가 생기고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법적 문제도 있고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이자를 밀어 넘어서 버텨야 되는데 이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간이 작으면 이거 못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것이 뭐 투기냐 투자냐는 떠나가지고 김의겸 대변이 그야말로 배짱 있게 좀 소위 네네. 질렀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의 그런 상가 매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결국 그러니까 재개발을 보고 산 것이 누가 다 무너져는 가는 건물을 20억을 주고 사겠습니까? 네. 지금 취재진들도 일제히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아마 지금 보실 수 있는 곳이요. 지금은 허름하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초호화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. 그만큼 알짜배기 땅이라고 합니다. 현장에 이 부동산까지 포함해서요.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주거용이 있죠. 주거용이 있어요. 안에. 2층에? 아니, 상가 주거용으로 있어요. 아, 투기 지역이 아니었죠.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이긴 했죠. 재개발 지역이었죠. 여기 좀 많이 집값들이 오르고 있죠. 오르지도 않았어요. 이제 빠지죠. 계속. 몇 세터 장사도 안 되고 이제 다 이주를 많이 해볼 거라니까. 이주를 많이 해서. 저 부동산을 구입했던 시점이 청와대가 투기 대책을 쏟아내고 있을 때 아니었겠습니까? 그렇지만 대통령의 이비자, 정부의 얼굴인 대변인이 저 건물을 샀고요. 또 안에 살고 있던 분 재개발 끝날 때까지 뭐 있으라고 하니까 전형적인 이제 투기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일단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이제 부동산값 폭등 당시에 부동산값 안정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대책을 내놨습니까? 그리고 당시 또 했던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공직자들은 다세대, 다주택 보유자들은 다 팔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런 시기에 지금 집 한 채 없어서 전세를 살았다고 하는 청와대 대변인이 수십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사실은 네. 수십억짜리 지금 사실은 투자를 한 건데요. 제가 볼 때 저건 투기라고 욕할 수 없습니다. 분명히 투자입니다. 네. 실패하지 않는 거거든요. 아. 투기라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면 투기지만 네네. 저건 120% 확실한 돈을 남기는 장사이기 때문에 안정적 투자라고 봐야 됩니다. 근데 그런 투자를 보통 사람은 알고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. 왜냐하면 저 투자를 할 때 은행 담보 대출을 받을 때 LTV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거나 자기가 산
그 주택의 시가의 50%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게 돼 있어요. 담보대출을. 40% 이내에서요? 네, 40%나 네네. 50%. 그러니까 저기 25억 가치가 있으니까 10m까지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DTI라고 그래서 자기가 1년에 연소득이 얼마인데 네. 연소득의 50%나 40% 정도만 부채 상환 비율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은 대변이니까 연 1억 정도 된다니까 5천만 원까지 그래. 그러면 내가 이자를 내겠다고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. 그런데 저렇게 할 수 없는 게 청와대 대변인을 계속 할 겁니까? 네. 금년 제가 볼 때 곧 나올 수도 있고요. 네. 금년이나 내년쯤 나오지 않겠습니까? 나오면 그 다음에 2022년에 저게 완공된다는데 네. 그리고 지금 자기한테 팔고 있는 그 노 할머니한테 완공될 때까지 살으라고 했다고 사실은. 한다면 네. 나와서 그럼 어디가 또 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럼 지금까지 살았던 걸로 봐서는 30년 전세라고 그랬지만 제가 볼 때 30평 이상의 좀 깨끗한 아파트에서 사셨을 것 같아요. 그럼 거기 들어가 살려면 또 매덕이 또 필요합니다. 네. 그럼 돈 매덕 것도 어디서 날 것이며 그 돈 매덕 들어가 살 때 그 아파트 살면서 2022년이든 2023년이든 저 재개발 아파트가 완성될 때까지 네. 계속 이자를 내야 되는데 대변인 나오면 이자를 그럼 어떻게 낼 겁니까? 저건 LTD, DTI도 걸리는 거예요. 네. 저는 저렇게 무시무시한 기상천외한 그 투자를 한 대변인의 그야말로 용기라고 할까요? 네. 배짱이 좀 두둑한 그게 좀 부럽기도 하고요. 네. 또 한편으로는 이 김의겸 대변인이 대변인 들어오기 전에 그 신문사 기자 시절 쓴 칼럼의 대부분의 논조는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는 논조였습니다. 그리고 네네. 가진 자, 부자, 특권층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일관되게 해왔던 분이에요. 네. 그런 분이 이제는 자기의 연봉을 50% 이상 투자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대변인이 끝나면 그 이자를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한데도 그 모든 걸 몰빵해서 지금 투자를 해버렸으니 네. 저 대담함과 자기가 평소에 주장했던 소신과의 어긋난 어떤 부자가 되기 위한 저 확실한 투자를 네. 결심한 배경에는 과연 뭐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김거식 교수님 말씀하셨던 칼럼에서 아마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 시절에요. 전셋값 떼느라 서민들은 헉헉대는데 누구는 아파트 몇 배로 뛰어서 돈방석에 앉는다라고 일가를 했었죠. 그랬던 대변인이 지금 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니 청와대 안에서도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저것이 상가에 아파트까지 얹어주는 곳이라는 거 아닙니까? 이게 사실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게 뭐 네.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배 이상 값이 뛰지 않을까 그게 일반적인 추측이거든요.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네. 특히 이제 그 서민들 그 주거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내 노후를 위해서 저렇게 재개발자에게 빚을 10억 넘어 얻어가지고 샀다. 과연 이것이 국민들이 볼 때, 참 뭐 대담한 투자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부는 안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뒤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. 네. 이율 배반적이고 그야말로 내로남불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점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상당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. 네. 아마 대변인한테 관사를 주는 경우도 흔치는 않은데요. 모든 일정을 알고 일을 열심히 하라고 대통령이 아마 허락을 해줬던 것 같은데 자신의 전세 보증금까지 떼서 올인을 한 그런 부동산 투자를 보시고 계십니다.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던가요? 글쎄, 결국에는 참 이게 결국 우리 사회의 현실이자 민낯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. 그러니까 네네. 뭐 본인이 좀 얘기하실 것처럼 칼럼을 통해서는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사회에 어떻게 보면 계급의 어떤 불만 같은 것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네. 그런 식으로밖에는 부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그렇게 뭐 요즘 오죽하면 이제 건물주가 조물주 아래라 이런 얘기를까지 할 정도의 네. 어떤 사회적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고 다른 방향으로 국민들이 열심히 살아서 일해서 좀 뭐 부가 됐든 어떤 자기의 어떤 생활 안전 이런 것들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게 네. 현 정부의 입장인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제 저거를 뭐 법률적으로 탓하자는 게 아니라 네. 기존의 어떤 사회 분위기에 딱 들어맞는 그러니까 약간 좀 잘못됐다고 한국 사회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분위기에 딱 들어맞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. 뭐 내부에서 외부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. 네. 사는 집 아니면 팔아라 했지만 청와대 참모진 47명 가운데 13명이 다주택자인 사실도 오늘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. 일단 양 변호사님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요. 지금 재산 공개 신고 내역을 보니까 좀 이색적인 부분들도 있던데 손혜원 의원은 좀 줄었던 모양이에요.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변동 이런 것들이 뭐 본인이 투자했던 부분들도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요. 또 네. 무엇보다도 외부에 기증한 것들 이런 것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네. 있고 뭐 도자기 나전칠기 이런 것들이 또 재산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런 것들은 시세 변동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좀 줄어든 모습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